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서 중동의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동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탄지마트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그 아, 칼말 파샤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오스만 투르크를 중심으로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는데 교과서 내용 보면 이제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좀 보면 트루크의 근대화 개혁을 보죠. 자, 이 트루크의 근대화는 우리가 탄지마트 개혁을 이제 또 알고 있지만 탄지마트 개혁 이전에 여러 술탄들이 개혁 술탄들이 개혁을 진행을 했어요. 구제도를 근대화시키면서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NHL이 등 비롯해 국내 기득권 세력들 반발로 실패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아흐메트 3세라든지 셀리 3세라든지 마호메트 3세라든지 마호메트 2세라든지 이런 개혁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개혁을 할 때 항상 이제 반대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뭐 수구파 관료들 그다음 지지층도 있겠지만 요 NHK 애들이 반대했어. 원래 NHK 관료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술탄의 근위병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애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종을 시켜서 NHK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런 투르크 귀족들의 이제 뭐냐면 그 세력을 좀 억제하려고 한 것도 있겠죠. 기독교인들 개종해갖고 이제 뽑은 이유가. 자, 근데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 이니셜가 변질이 됐어. 그래갖고 원래와 달리 그 당시 이제 투르크 자제들, 그러니까 이슬람 자제들이 이제 귀족들 자제들이 이제 예니첼리 병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뒷돈을 주고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권력 집단이 되면서 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술탄이 등장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갈아쳐요. 어, 그러니까 적폐가 돼 버린 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 2세 때 이 군대를 뭐냐면 개혁을 발표했잖아요. 그 예니첼리 군대를 이제 해체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있고 동시에 사파이라는 그 기병 부대도 있죠. 사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을 해체시키죠. 그래서 이제 유럽식 군단을 이제 육성하려고 해요. 예. 자, 근데 예전에 한번 이게 18년 기출문에 나왔는데 18년 기출문제 이게 잘못 나왔어요. 이게 마치 탐지마트 개혁 때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출제 교수님이 잘 몰라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잘못된 걸 그냥 내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탄지마트 개혁을 이걸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썼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알고 이제 사유 썼는데 물론 이제 그 교수님 말 제가 듣기로는 이걸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 있으니까 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내지 말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탄지마트 개혁이 아니라 마호메트 개혁 2세 때 개혁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호메트 2세는 이거 외에도 징세기구를 개혁하고요. 소구형 교육제도를 도입을 하고 전매제를 강화하고 뭐 복장개혁 이런 것들이 아마 서구식 개혁이겠죠. 그다음에 티마르라는 봉건제를 해체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여기 NH 군대 해체하고 이제 어 같이 이어진 사파이하고 연결돼 있죠. 사파이가 해체되면서 그 경제적 기반이 됐던 티마르라는 경제가 더 제도가 유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체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지마트 개혁 이전에 이런 일련의 개혁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탄지마트 개혁을 보죠. 은혜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술탄 마호메트 2세부터 마호메트 2세부터 압돌 아지 압돌 아지즈가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2세가 아니라 요거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요들 해 가지고 주도를 해서 했다. 그래서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배경을 보면 유럽의 오스만 영토 잠식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계기 위해서 조금씩 좀 잠식됐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독립을 비롯한
발칸 반도들이 어떤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서양사 할 때 좀 얘기했는데 요거 인제 연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이 원래 오스만 투르크에 이제 파견된 총독인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인제 개혁을 해서 얘들이 인제 뭐냐면 반독립화돼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무하메드 알리는 뭐 그리스 독립운동을 오스만 투르크하고 같이 진압하는 등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독립세력으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있고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한테 점령당하고 그다음에 예멘 같은 경우에 영국에 점령당하죠. 그다음에 영국하고 터키 간의 통상 조약을 체결해서 그 뭐냐면 시장을 문호를 개방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탄지마트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인제 여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개혁 내용들인데 자, 여기 보면 의회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의회. 그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술탄의 전제가 아니라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받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이렇게 인제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그 여기 "누구나 공개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법권을 박탈해. 예전에 인제 밀라토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독자적으로 인제 외국인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종교 공동체나 이런 데선 사법권을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니까 특히 인제 제국주의 시대 때 형사재판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모든 사람이든 인제 뭐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외국이든 내국이든 똑같은 이제 처벌받는다. 뭐 이런 것들 인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 군사 개혁을 보면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요. 징병제를 실시했다. 그 앞에 있는 인제 우리가 아는 예니칠레이치하고는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 앞에 있는 개혁이고요. 사회경제적 개혁 보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외국인들과 종교 조직, 이 사법권을 폐지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독자적 사법권을 줬는데 이걸 폐지시켰어. 네. 그래서 근대적 법치 국가 체제를 마련하려고 했고 그다음 지방 제도를 개편하고 오스만 은행, 중앙은행을 설립하죠. 신식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으로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을 추진했는데 자, 그 의의와 한계를 보면요. 탄지마트 의의는 서구화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한계를 보면 국내 보수 세력의 반대. 그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인제 음 압들 하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 이 하미드 2 세가 인제 보수 정치로 이제 해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수 정치로 인제 해결했고 그래서 전제 정치 부활 그다음에 세계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계속 가속화됐고 피지배민들의 어떤 그 민족들의 입지가 강화돼서 분열을 초래했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간섭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뭐냐 미드라드 파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드라드 헌법을 공표했는데 이 미드라드 헌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거 뭐냐면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 밑에 있으니까 좀 읽어 보시고 자, 내용을 보면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언론의 자유, 근대적 조세 및 헌벌 제도, 위계 개선을 명시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 너투 전쟁 반발, 그다음에 오스만 패배로 이제 실패를 했고 그 책임으로서 이 미드라드 내각이 그 뭐냐면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제 보수 회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재정이 부활되거든요. 그 입헌군주제에서 다시 재정으로 예전의 재정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그 압둘 하미드 2 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음. 그 이 압둘 하미드는 보수 회계 정치를 했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근대를 했어. 약간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강무 개혁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슐텐의 강력한 전제 정치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선택적 치사를 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완전히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술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또 뭐냐면 그 독일하고 연결돼 가지고 근대 문물을 또 선택적으로 또 수용을 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종절 서구에 유지한 개혁 정치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미드라트 수상을 처형시키고요. 그다음 의회를 해산하고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를 강한다. 그 입헌군주주의에서 전제주의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당시 뭘 내세웠냐면 범이슬람주의를 표방해요. 범이슬람주의가 뭐냐? 자,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투르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란도 있고 이란은 물론 이제 그 옆에 있지만 소수 이란 있죠. 예, 아르메니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랍 계통의 사람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아. 그래서 요걸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확산이 됐거든요. 그 민족주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는 이제 같은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국식 사고방식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부족이라는 개념이 더 그 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고려 말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됐죠. 일통삼한 의식이 청산되면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개항 후에 민족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는데 얘네 민족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제일 문제야. 민족주의 떠나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민족이라는 범위를 좀 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범이슬람주의, 그 다음에 투르크주의,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게 범이슬람주의야. 그래서 범이슬람주의 뭐냐? 민족의 개념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제 사람은 포괄되자. 그러면 그 이란, 투르크, 아르메니아 등등등등 아랍인까지 다 포괄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중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민족 국가인 투르크에 딱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범이슬람주의를 포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독일 정책을 포방해서 이걸 동방 정책이라는데 바그다드에 철도를 건설했죠. 자, 요거는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그 앞에 이제 비에름 2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책하고 연결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상 얘기할 텐데 비에름 2세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친하기 시작해. 네, 독일하고. 그래서 3비 정책이라고 아시죠? 예. 그중에 그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이런 선을 이제 잇도록 도와줬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발칸반도의 영토가 상당히 또 상실됐다는 거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압둘라미드가 보수 반동주의 정책을 하니까 그게에서 좀 약간 근대적 어떤 그 교육을 받았던 청년 장교들과 젊은 지식인들이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합진보당 진보회 그러니까 청년 투르크당을 결성을 해서 비밀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반정 활동을 이제 강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1908년에 혁명에 성공을 해. 그리고 압둘 하미드를 폐위시키고 입헌군주의에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투르크당이 새로운 집권층으로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이들이 1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근대적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성차별 철폐, 언론의 자유 보장, 근대 시설 확장, 그다음에 열강대 특권을 폐지하고 민족 상황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조세를 관감하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름대로 근대화 개혁을 했지만 이제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강력한 극단적 투르크주의를 추구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민족의 범위를 정할 때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범이슬람주의, 그다음에 아랍 민족주의, 투르크 민족주의 있는데 이 청양 투르크당은 청양 그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어. 네. 그래서 제국의 영토가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서양 열강대 공격을 받고 발칸반도 떨어지고 뭐 하니까 이집트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때 이제 국내 투르크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어, 민족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투르크 민족주의가 이제 형성이 돼.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투르크 안에 물론 이 영토가 많이 축소되고 투르크인들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소수민족도 있었어요. 소수민족들. 음.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도 있었고 뭐 아랍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안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얘네들이 투르크 민족주의 내세웠잖아. 예전에는 좀 포용적이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근데 투르크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소수민족들의 어떤 탄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반발을 초래하게 되죠.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르메니아인들을 대규모 학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에 아르메니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르메니아들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자기 오스만 투르크 위해서 참전을 하기도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입장일 때 이제 못 믿는 거야. 이 아르메니들이 기독교 계통이잖아. 서구하고 친한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그 뭐냐면 그 저쪽 그 연합군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러시아나 그런 얘들은 이제 뭐냐면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대규모 이제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소개를 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들은 대규모 학살시키고 다 죽여버리고요.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애들하고 여자는 이제 행군하는 도중에 많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학살에서 이제 거의 100만 명, 200만 명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학살이 하거든요.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터키가 이걸 가지고 사가안이 많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너무 이제 뭐냐면 투르크주의를 내세우니까 아랍 민족들의 자극을 하게 돼. 그래서 범아랍주의,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국제 관계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발칸 동맹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1차 발칸 전쟁, 2차 발칸인데 그때 오스만 투르크는 2차 발칸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1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하고 이제 친했다고 했죠. 앞서 하미드부터. 그래 갖고 이제 독일의 줄을 서는 바람에 잠옷을 썼죠. 전후에 이제 대부분 제국 영토를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리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있죠. 제가 서양사에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영국군하고 이제 아작 연대,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의 연합 그 군대 있죠. 연합군을 격퇴하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거기 아르메니아 인종학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터키 공화국을 볼게요. 터키 공화국. 자, 1차 세계 끝난 후에 이제 패전국이었던 터키는 그 파리 강화에서 세브르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투르크인들의 거주 지역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역, 오늘날 소아시아 반도인데 소아시아 반도도 그 뭐 다 차지한 건 아니고 요쪽 앙칼라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아나톨리아 그 서부 지역 원래 그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탄생했던 지역만 국한됐고 나머지 지역은 열강들에 의해서 다 날아갔거든요. 특히 그리스가 아예 요 지역까지 먹으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와 한판 뜨죠. 그때 이제 그리스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앙칼라 그 앞까지 들어오거든요. 군대가. 자, 그때 이제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 민족 영웅이었던 무스타파 칼만이죠. 아타투르크라고 하죠.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가 이제 뭐냐면 투르크 국민당을 결성해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을 공격을 그리스군을 격퇴를 하죠. 결국에는 이제 로잔 협정을 통해서 그 조약을 통해서 터키와 그 이스탄불 그 지역의 유럽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 있는 섬들을 다 그리스한테 넘겨줘요.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막게 되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가 사이가 안 좋아. 왜냐하면 바로 그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요 조그만 섬들까지 다 그리스 영토거든요. 로잔 협정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중해 지역에 이제 뭐냐면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그 발굴이 되고 그런데 요 지역이 다 그리스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터키하고 지금 그리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예. 하여튼 그렇고 있고. 자, 무스타파 칼말 보자. 예전에 무스타파 칼말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투르크 국민당을 결성하고요. 앙칼라에서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참고로 지금 그 터키 언어의 수도는 어디냐면 앙칼라예요. 우리가 이스탄불로 이제
그 잠 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앙칼라가 이제 수도죠. 예. 그래서 인제 앙칼라 터키 수도가 앙칼라고요. 최근에 인제 국명이 바뀌었죠. 투르키예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투르키. 네. 투르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왜 터키냐 터키가 이제 영어로 인제 이게 칠면조 요리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비하된 의미다 해 가지고 그 아르단 대통령이 인제 아르단 대통령 있죠 지금. 이걸 인제 이름을 바꿔서 그게 1년 전인가 바꿔서 작년에 터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터키라고 할게요. 예. 자 하여튼 앙칼라에서 국민회의를 소집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리스군을 격퇴하죠. 아까 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터키 공화국을 수입한다. 이 로잔 협정을 통해서 수jo 그 수입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1 년에 인제 근대적 그 개혁을 인제 쭉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 문제에 왔어요. 이 칼말 파샤가 인제 그 했던 개혁의 방향은 뭐냐면 세속주의야, 철저하게. 이슬람하고 그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시키는 게 종교 분리라는 그 원칙에 입각한 그건데 철저한 세속주의에 입각했다. 근대적인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데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슬람의 이제 그런 세력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인제 일부 이제 그 칼말 파샤 이후에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슬람 정당들이 이제 거의 뭐냐면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선거에도. 그때마다 이제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런 이슬람의 방향을 막거든요. 주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구 비중이 좀 높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아르도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또 예전에 이제 그 이슬람주의로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고 또 군부 쿠데타 일어나니까 또 아르도안 대통령이 진압을 하잖아요. 요번에 또 대통령 또 선거에도 또 승리했고 그래서 인제 약간 이제 터키가 그 이슬람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인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속주의 원칙, 그러니까 종교 분리의 원칙이 쪼금씩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칼만 파샤 이후에 상당수 이제 오랜 동안 종교 분리에 입각한 세속주의에 입각했다. 이슬람주의를 배척했죠. 그리고 이슬람은 인제 철저하게 일당 지배 체제를 했어요. 우리가 근대하려면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어 일당 지배체제를 했다. 물론 독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칼말 파샤에 대한 평가가 터키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근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개혁 내용을 보면요. 보통 이슬람법은 살리아라고 하죠. 살리아를 인제 대신에 정식 헌법과 근대식 헌법과 법에 의해서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교 분리를 내세웠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했고 그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했다는 거. 예. 폐습을 개혁하고요. 근대적 교육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신라틴 문자를 인제 채용해서 문자를 통일했어요. 로마자를 도입을 했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 예전에 투르크 문자가 있었는데 이걸 대신에 이 로마 문자로 해 갖고 통합했고 그다음에 입헌 체제 정비했고 태양력 사용. 그래서 이제 어 이슬람 같은 경우 이슬람력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서력을 사용했다는 거. 그 신비주의 교단 폐쇄, 여성의 배회가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시면 차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 그 폐회가 남성의 터키 모자 금지를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성이 없었어. 예. 그래서 보통 이 이슬람에서는 성이 없어요. 이분 누구 누구 그러잖아. 이분 누구 누구는 뭐뭐의 아들이야. 그래서 뭐의 아버지 뭐뭐의 아들 이렇게야. 그래서 내가 인제 그래서 이분이라 붙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뭐뭐 이런 식의 의미야. 자 근데 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가 인제 이게 성이. 그래서 이제 켈말도 인제 뭐냐면 성을 도입해서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두었죠. 그래서 아타투르크를 잘 사용했어. 이 사람이. 음. 그래서 아타투르크 하면 이게 이제 누구의 무슨 칼말 파샤의 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다. 그래서 인제 켈말이 인제 근대화를 인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민당 일당 독재를 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켈말 파샤 관련된 정치는 대법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인제 국가 자본주의를 채용하고 불평등 조약을 폐지했고요. 철도와 일부 외국 기업들을 국유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말 파샤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사람은 그 예전에 이제 청년 투르크당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갈리폴리 그 상륙 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저지를 했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민 영웅으로 부각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다음 기타 서아시아 근대화 운동 보죠. 자, 여기는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 관련된 내용을 갖고, 요번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먼저 이제 서아시아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개혁을 통해 중앙 집권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근대적 시설이나 또 도로나 항만 같은 걸 뭐냐면 만드는 과정에서 차관을 도입했는데, 이 차관 도입이 실수였죠. 이게 통해서 이제 외국 자본이 도입되면서 이게 제대로 갚으면 되는데, 이게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 외국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거의 반식민주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는 모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뭐냐면 그 총독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거의 반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었죠. 이 사람이 그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간섭을 폐지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배경을 보면 나폴레옹 원정에게 오스만 제국부터 독립을 했고요. 모하메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부터 이집트의 통치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는데 꼭 독립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관련된 사람이었지만 어 뭐냐면 나폴레옹전이나 그리스 독립전쟁 때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지를 이제 확보함으로써 오스만 제국부터 거의 독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근대 국가 수립 목표로 해가지고 근대적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부터 독립을 추구해서 나름대로 성공했고요. 예, 이게 좀 그다음에 관계시설 확충과 농산물 증산, 토지 조사 제도의 개혁, 무역의 국영화, 근대적 육해군을 이제 창설해서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맘루크 노예 병사들 있죠? 예, 출신들은 이제 제거를 했고, 그다음 근대 시설을 이제 성립했고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와하브 왕국을 이제 점령해서 뒤에 얘기했지만 영토를 확장했고, 그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이제 시리아와 수단도 이제 점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또 이집트를 그 반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고. 자, 문제는 이 사람이 근대를 위해서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거야. 철도 구설과 수혜주 운하 때에 차관을 부담했는데 차관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것 때문에 재정 압박이 있고, 이를 빌미로 해서 영국이 이집트를 이제 장악을 했죠. 영국의 입장일 때는 이집트에 이제 수혜주 운하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혜주 운하는 처음에는 그 프랑스가 만들죠. 랍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프랑스 간에 그 뭐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그 당시 이집트가 이제 차관 때문에 재정이 압박되니까 이 수에즈 운하를 대신해서 차관을 갚는 그 조건으로 그 수에즈 운하를 주식을 영국한테 판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 운하를 잡았고, 영국은 또 재정 관리라는 이름으로 내정 간섭을 초래해. 그러니까 이집트가 영국한테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그 일부를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팔아가지고 영국한테 판매해서 그걸 갚고, 또 영국이 아직 계속 빚이 남아있으니까 IMF처럼 재정 관리 이름으로 내정을 간섭하게 돼요. 영국 입장 볼 때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장악해야지 인도로 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에 위해서는 이집트를 완전히 자기 영향력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외교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을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는 아니고요. 일종의 보호국 정도 됐죠. 보호국.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통감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수에즈 운하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아라비 파샤를 볼게요. 자, 이 아라비 파샤는 이제 이집트의 독립운동가로서 이집트이면 이집트를 내걸었고요. 반유럽, 반투르크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 국가재정 관리를 반대했고, 내가 앞에서 이제 말한 영국이 재정 관련 이름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영국의 패전하여 보호구 전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이집트는 한동안
그 뭐냐면 반독립국, 그러니까 반보호국으로 있다가 1923년에 군사주둔권과 수혜주 운하 관리권을 영국이 보유한다는 전제 아래서 독립을 인정받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 중동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부족 단위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족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만 민족의 개념은 별로 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압둘 하미드처럼 범이슬람주의를 내세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투르크 당과처럼 투르크주의를 내세웠고요. 근데 이 범투르크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합치자. 우리가 생각하는 돌골이라고 하는 민족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좀 복잡해 또. 뭐냐면 이제 대투르크주의, 대투르크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탄자 국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보면 그 투르크 민족 계통의 민족도 있잖아요.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국가가 5개 국가도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쳐서 이제 투르크까지 합쳐갖고 하나 뭉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얘네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도 좀 다르고요. 좀 약간 투르크 계통이지만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또 이런 지역들은 러시아에 또 세력범위 있잖아. 이 스탄 국가들, 5개 스탄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되니까 그 아나토리아 반도에 입각한 그 민족들 있죠. 그러니까 투르크 아나토리아 반도에 있는 투르크 민족들만 이제 구성되자. 아나톨리크 투르크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나톨리아 투르크주의라는데, 요걸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투르크주의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년 투르크당이나 칼마파쇼도 이건 투르크 민족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노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를 일으키죠. 물론 이제 이 아랍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아랍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투르크와 이란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원래 얘들이 이슬람을 만들었지만 그 초창기 때만 주도권을 잡고 오랫동안 또 셀주크 투르크니 오스만 투르크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 대해서 이제 아랍 애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했지만 또 투르크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민족주의 아랍인들이 소외를 당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아랍 민족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범이슬람 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서구 열강의 간섭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오스만 제국의 압둘 하미드 2세, 아까 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압둘 하미드가 범이슬람주의를 내세웠어요. 이슬람 최고 지도자였던 오스만 제국 술탄이 칼리프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운동인데, 목적은 내부적인 이슬람 신앙을 강하여 제국 내 입헌공화제 실시의 요구를 막고 피압방 민족들의 독립욕을 저지시킨 거죠. 이슬람을 통합하자니까. 대외적으로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두어 이슬람 세계를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두어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 그래서 이게 전기 때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압둘 하미드 2세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걸 이제 이용했고, 후기 때 이제 범이슬람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예 아프간이라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프간이는 이제 그 등장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이 사람 당주를 호소하고 입헌 정치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찰리에 입각하는 어떤 병역과 서양 기술의 주체적 흡수, 오늘날만 동도서기 정도 이제 했던 주장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간이 등장 이후에 오스만 제국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이슬람으로서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이슬람 황금 시대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지역의 이슬람 세력까지 확대되는 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범투르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투르크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투르크를 사용하는 투르크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자. 그 투르크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만들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오스만 투르크가 영토가 축소되면서 인구 비중이 투르크인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일어났던 건데, 대표적인 이제 그 투르크 민족주의가 청년 투르크당이야. 예. 그래서 모든 투르크 민족의 단결을 호소해서 정치를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하죠. 얘네들이 너무 배타적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와하브 운동을 볼게요. 와하브 운동. 자, 와하브 특징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원리주의적 이슬람 개혁 운동이었다. 그래서 인제 요즘에 그 순위파 원리주의가 강하잖아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래서 인제 좀 극단적으로 인제 코란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자,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랍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20 세기 아랍 민족주의 운동에 기반이 되는데, 자, 이 아랍 민족 뭐냐면 어 아랍민족주의의 배경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때 이제 사우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와하브 왕국이 결성돼요. 이 와하브 운동을 주도했던 가문인데, 결국에는 이제 투르크와 이집트 연합군에 의해서 계멸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부활되죠. 근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부활되는데, 그 오늘날 사우디가 이 원리주의적인 인격에서 와하브 운동을 통해서 이제 등장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알카에다나 뭐 이런 그 극단주의적 원리주의자들이 많아, 사우디에서는. 그래서 사우디 자체는 친미 국가죠. 2차 세계 이전 도중에 인제 루즈벨트하고 사우디 국왕이 만나서 협정을 맺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석유로 이렇게 좀 공급해 달라." 그래서 사우디 자체는 왕가는 친미인데, 그 밑에 있는 그 사우디 국민들의 상당수가 원래 뿌리 자체가, 문화 자체가 이 아랍 민족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하게 내세웠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우디 안에. 예. 자, 하여튼 이슬람 근본주의 기원을 형성했고 이 아랍 세계의 발전의 걸림돌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보면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여자들이 인제 뭐냐면 운전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사회 활동도 제약을 받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 아랍 운동 있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랍 무해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인제 했는데, 우리가 인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아랍인들이 이슬람교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다 이슬람교도가 아니야. 90% 정도는 이슬람교도인데 10%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제 그 동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 그래서 이제 마론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이 기독교 계통 종교들이죠. 자, 하여튼 그런 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니시프 알 야지지는 마론파로서, 이게 이제 동방교회 쪽의 기독교인이죠. 코튼교 뭐 그런 것들 인제 그쪽인데, 아라비아 고전을 연구하면서 성격을 아라비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 예.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브루투스라든지 뭐 등등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란에서 바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이란에서 바보교가 성립돼서 어떤 뭐 그노시스적 여사가 결합된데, 그러니까 그 시아파 입장 볼 때는, 이란의 시아파 입장 볼 때 이단은 일종의 뭐야, 그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카자드 정권한테 탄압을 받았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1750번 관련된 내용인데, 자, 미르자 알리 무하메드 일명 바보는 1844년 자기가 바보라고 자칭하고 구세주 추전을 대망하고 있는 민중의 환영을 받아 한파를 형성했다. 자, 바보교의 교리는 자유사상적 교리와 그노시스적 요소를 이제 결합시킨데, 이게 영지적이라는 의미인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교세가 이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니까 되어가자 카자 정권이 놀라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예언자 마호메트의 종교에 대한 종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마호 1847년 바보가 체포를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끝나고 자기가 그다음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나 수니파 입장 볼 때 완전히 이단이에요, 얘들. 그래서 이단 도처의 교도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체포 처형됐다. 그때 이제 약 4만 명의 이 희생돼 남은 교도들 지하로 잠입됐고 북에 도피했고, 그래서 인제 오늘도 이제 그 일부가 바하이교도는 남아서 인제 활동 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 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카자르 왕조를 볼게요. 이제 이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는 좀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카자흐 왕조는 샤파피 왕조를 뭐냐면 그다음에 등장한 2 단계 왕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카자흐 왕조의 지배층은 트루크 계통 민족이에요. 트루크 계통 민족인데 그게 인제 거의 이난화됐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처럼 그 만주족이 세웠지만 한족화된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조도 인제 우즈베키스탄 쪽에 인제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지만 2 단계 왕조에 분류하고 있어. 거의 인제 이란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화됐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카자흐 왕조가 지배했던 인제 19 세기 상황을 보면 요게 인제 이란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 간의 세력 확대가 다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요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제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요쪽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맞서서 여기에서 이제 이란 쪽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9 세기 때 일어난 그레이트 게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영국과 러시아의 틈바람을 해서 이란의 외압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러시아 간에 이제 뭐냐면 토르코 만차이 조약을 맺게 돼. 그 러시아의 치외법권을 인정했고 또 영국과 이란 간의 통상 조약을 통해서 인제 또 개국을 냈죠. 예 개항을 개국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 영토가 많이 축소됐고요. 그다음 면직무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산업이 쇠퇴를 하게 돼. 그래서 또 담배 전매권이 영국인 수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담배 보이콧 운동이 인제 전개되죠. 예.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격화되고 이권을 회수했으나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나중에 인제 세력권을 인제 형성하죠. 그 영러 협상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력권을 형성하는데 저쪽 북쪽은 이제 러시아 세력권, 그다음에 이쪽은 영국 세력권이죠. 예. 여기 영국 세력권, 여기 중립지대에 두고 그래서 세력권을 형성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공동 해적이었던 독일을 막기 위한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 영국이 이 러시아 세력권까지 해 갖고 이란을 거의 이제 보호구 만들어 놔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 그 과정에서 이폰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을 통해서 입헌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근대화를 추구하기로 했고 자 그리고 1 차 입헌운동하고 그다음 2 차 입헌운동 이렇게 인제 넘어가는데 자 1 차 입헌운동의 전개를 보면 이권 양도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앞에서 인제 말하면 이제 담배 전매권 같은 것도 있죠. 자 상인이나 도시민 그다음 이슬람교 지도자들 그래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인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도자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윤리만하고 하는 있죠. 그리고 인제 이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입헌 운동도 일어나고 후에 이제 뭐냐면 또 신정국가 건설하는 거 khomeini도 인제 그런 입파죠. 그런 거에 영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얘들이 사회적 영향이 커 얘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전제를 반대하는 입헌 운동을 전개했고 국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란 정부를 탄압을 물리치셔서 입헌혁명을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인제 뭐냐면 무산됐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은 반식민지 상태로 인제 전락이 됐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세력권 범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제 평강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입헌운동 제2 차 입헌운동은 시민군의 승리로 해 가지고 인제 입헌제를 회복했지만 국민회의가 이제 보수계와 혁신계로 분열되면서 인제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현대 중동 사회에 이제 보면요. 자 분쟁을 인제 보면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죠. 요거. 그래서 원인을 보면 1차 세계 대전 중에 터키와 전쟁을 유리하기 위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인제 독립국가를 약속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인제 그냥 아랍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영국 입장 볼 때는 터키를 견제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영국은 지금 독일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까지 중동 지역까지 병력을 파견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아랍계 동 사람들에게 맥마은 선언 같은 것들을 인제 하고 "너네들 우리 도와주면 뭐냐면 독립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인제 뻥을 친 거죠. 그러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 그리고 인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인제 유대인들 이제 금융자본가들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사람들에게 또 인제 또 유대인들에게 벨포선을 통해서
독립국가의 약속을 또 했어. 이중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시켜 주냐? 아니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중동 지역을 땅 따먹게 했죠. 예. 그래서 인제 했는데 자 하여튼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후세인 맥마흔조약과 벨포어 선언이다. 이거 유명하죠. 외워두세요. 그래서 후세인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서아시아 지역의 아랍 국가의 독립을 인정했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도 포함됐겠죠. 그다음에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약속을 믿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인제 그 지역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랍인들하고 이제 특히 팔레스타인하고 갈등을 빚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맥마흔 선언하고 그다음에 벨포어 선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결국에는 인제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도중이겠지만 사이코피코스 1916년이니까 하여튼 그때 비밀 조약을 맺게 돼. 요렇게 해 놓고는 자기들끼리 인제 또 비밀 조약을 맺게 돼서 영국과 프랑스가 완전 땅 따먹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걸 약속을 지켜줄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이코스 피코 조약은 비밀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몰랐겠죠. 그래서 인제 시리아와 레바논, 프랑스,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의 세력 범위를 했고 터키의 동부 지역은 러시아가 관리한다. 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공동 관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인제 그 뭐냐면 혁명 와중이니까 인제 정신없으니까 이제 무효됐고 하여튼 이 땅 따먹기를 했다. 그리고 이때 인제 또 영국이 인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로렌스 유명하죠 예전에. 이 로렌스 대령을 파견해.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부족장을 구합해서 독일과 싸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는 피를 안 묻히고 인제 그 얘네들 그 독일하고 얘네 아랍 부족 간의 그 연대를 통해서 잘 이용해 가지고 독일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나. 외교적인 술책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인제 그 나중에 전후에 인제 그 당시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으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시오니즘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결국에 4 번에 거쳐 갖고 이제 전쟁이 나죠. 네. 4 번에.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인제 시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시오니즘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헤르츠라는 인제 그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 정도만 좀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단을 보죠. 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 1925 년에 파라비 왕조가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카자르 왕조를 몰아내고 그 당시 파라비 왕조를 설립을 했어. 예. 파라비 왕조. 그래서 인제 있고 그때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자난이 인제 반영 운동을 전개했다는데 실제로 인제 영국의 도움을 이제 그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이 파라비안이. 예. 그래 갖고 인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게 반영 운동이 아니라 어 반영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인제 친년 국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런 거고 하여튼 인제 파라비 왕조가 성립되는데 이때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인제 계칭을 해요. 이란으로. 네. 그래 갖고 이제 이란으로 계칭했는데 왜 그러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들의 친구잖아. 그리스인들이 인제 그 부르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 그래서 인제 이란은 이제 더 낫다. 이게 그 더 낫다 해 갖고 그 페르시아보다 이란이라는 칭호를 쓰거든요. 자국 사람들이 불렸던 그 명칭이니까. 원래 이단이라는 뜻은 인제 뭐냐면 아리안족의 나라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지 저쪽 그 중동 애들하고는 다른 삶이다. 아니 별종이다. 이런 걸 강조하게 했는데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페르시아는 이 외부 조종이 아니고 우리가 코리안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단도 이제 그때 그 내부에서 썼던 건데 이걸 공식으로 이제 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대신에. 그래서 오늘날 뭐 터키 같은 거 있죠? 네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라 쓰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전환이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반영 운동을 펼쳤긴 했지만 나중에 인제 미국하고 영국 간의 어떤 인제 그 도움을 받아요. 특히 인제 석유 같은 게 있잖아요, 석유. 예.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거의 이제 도움을 받죠. 그래서 내전환과 그 아들 때까지 인제 한 2 대인가 3 대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하여튼 얘네들이 인제 하면서 서구식 개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신식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 발전을 하고
그래서 서구식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구식 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친미적이야.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막 도입을 해 가지고 석유를 인제 개발해서 그들이 상당히 뭐냐면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서구식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뭐냐면 이슬람의 그 당시 시아파를 믿잖아요, 애들이. 율리마 같은 이제 성직자 계층들이 되게 강한데 얘네를 탄압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도시 중심의 개혁이야. 서구식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이제 이슬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소외를 당하잖아. 그런 것들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파라비 왕조의 탄압을 받고 저기 유럽으로 이제 뭐냐면 또 망명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있었는데, 그 당시 파라비 왕조의 이제 이런 그 너무 서구 중심적인 사고 그 개혁들은 율리마와 그 당시 농촌 지역의 이슬람의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불만을 샀고, 또 한편은 파라비 왕조가 독재를 하고 막 너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니까 도시에 있는 인제 뭐냐면 학생들도 불만을 갖고 있어. 물론 이들은 다른 쪽에서 인제 불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도시의 이 학생들 시민 계급과 요 파라비가 이끌었던 이제, 아니 파라비가 아니라 저 호메이가 이끌었던 이제 율리마 세력들, 이 농촌 세력들이 합세를 해 갖고 결국에는 내부 쿠데타를 일으키죠. 내부 혁명을 일으키죠. 호메이니 혁명이야. 그래서 결국 파라비 왕조가 타도되죠. 아. 자, 그것이 인제 뭐냐면 나중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이란이 인제 친미 국가에서 곧바로 반미 국가로 넘어가잖아요. 이란이 석유값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은 지금은 철저하게 반미 국가로 바뀌긴, 반미 국가.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러시아에게 드론도 공급해 주고 뭐 그러잖아. 예. 무기도 공급해 주고. 이란은 지금은 어떤 형태는 겉으로는 공화국이에요.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위에 이제 뭐냐면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요 공화국을 통제하는 형태야. 신정공화국 형태죠. 예. 뭐 이런 이상한 개이한 형태로 이게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 이란까지 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4차 열차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중동 전쟁이 있는데 1 차는 이제 독립하자마자 인제 일어났던 전쟁이고, 3 차는 인제 그 뭐냐면 3차 중동 정쟁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시나이 반도하고 요 지역을 장악했죠. 물론 사 넘겨주긴 했지만, 자 하여튼 시나이 반도를 장악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이로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인제 국유화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나세르가 국유화시키니까 그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꼬드겨 가지고 곧바로 인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제 공격을 해 가지고 여기 인제 점령을 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개입을 했죠. "너네들 물러나지 않으면 소련 같은 경우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하고,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 허락 없이 인제 하니까 그거에 물러나고 결국에는 수에즈 운하를 내주고 인제 이집트에 물러난 전쟁이 이제 2 차거든요. 2 차 그 2차 이제 뭐냐면 아랍 전쟁 같은 경우에는 2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결국에 뭐냐면 이게 전쟁에서는, 전반전 전쟁에서는 패한 전투야, 2 차는. 예. 그리고 있고 3차 전쟁 때 아까 전에 시나이 반도나 골란 고원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에 다시 이집트에 반환이 돼요. 이 골란 고원은 그 아직까지도 인제 뭐냐면 계속 남아 있죠,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4차 때는 인제 뭐냐면 꽤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어. 예. 이스라엘이 인제 이집트하고 이제 싸웠는데 그때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다트 대통령이 인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꽤 고생했지만 결국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1 차부터 4 차까지 이제 뭐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 앞에서 좀 2차 중동 전쟁이 좀 유명하죠. 수에즈 운하 국유화 조치 때문에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냐면 또 석유 수출 기구를 구성하죠. 오페크를 구성해서 중동 석유 생산국들이 중시에 조직한 기구인데, 석유를 무기화해서 서방 세계에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1 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세계 경제가 침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인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제 그 중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다.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2 번입니다. 네, 72 번이에요. 예.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미래에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비상을 이제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앞에 얘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개혁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오스만을 이제 보통 유럽의 한자라고 지칭했죠. 이거는 러시아 짜르가 오스만 제국을 지칭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 19세기 들어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자치와 모하메드 알리가 이제 떠져 나갔죠. 그리스의 독립을 허용했고 유럽 영토 대부분을 잃었다.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은 1839년부터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과가 미흡하니까 탄지마트 개혁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개혁 세력은 대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탄지마트, 은혜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했죠. 이 시기 때 오스만 제국은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로망, 철도, 운하 등을 건설했다. 그리고 세금 제도와 교육 제도를 서구식으로 바뀌고 군제 개혁을 통해서 여기 신식 군대와 징병제를 실시했다. 예니첼리체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개혁이고요. 그러나 이런 개혁에 대해서 지방세력과 구식군인의 거세에 저항했고 전쟁으로 국력이 소멸되어 개혁의 성과가 잘 나타났다. 보통 구식군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파이하고 보통 이제 예니첼리만 생각하는데, 그 오스만 트루프에서는 구식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파이어와 그 HL 외에도 다른 병종 국가들 병종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파이어와 HL은 전체 병력 속에 10%도 안 돼요. 얘네들 그러니까 거의 90%가 이제 여러 병종도 있거든요. 제가 그 관련돼 갖고 기출 문제 분석에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파이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니칠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구식군인들 그 반말 샀다는 거. 그다음에 탄지마트의 성과가 미흡하자 미드라드 파샤를 비롯해 관료들은 입헌군주의 실시, 의회 설립을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을 공표했고요.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6번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7번, 8번 일어나. 1차부터 6차까지는, 그러니까 너투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딱 하나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6번, 7번 정도 일어났어. 되게 많아요. 크림 전쟁도 보니까 널멀머니에서 너투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자,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니까 슐탄 압들 하미드 2세와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반동 정치가라고 했죠. 예. 보수 세력이 헌법을 폐지하고 의회를 해산하면서 개혁을 이제 중단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 이 압들 하미드 2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전제 정치를 하면서도 선택적 근대화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후 이제 술탄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니까 청년 창조들이 청년 투르크당을 결성해서 무장봉기를 하여 헌법을 부활시켰다. 자, 그들은 근대적 사법 육성,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근대 정책을 시했고 외세 배척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년 투르크당은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소수 민족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아르메니아인들을 대규모 학살하는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요거 좀 볼게요.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 청년 투르크당은 국민단 수가 아랍어나 서브로 사용하는 투르크를 사용했는데도 투르크를 공용으로 삼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는 투르크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얘네들은 아랍 계통이 되잖아. 오스만 투르크들이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니까 슬라브어를 사용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발칸반도가 거의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슬라브 계통에 이제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했던 민족들은 이제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서아시아 민족주의 운동 볼게요. 18세기 이후 아랍 지역은 점차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열강들의 이제 뭐냐면 시즘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븐 압둘 와하브가 초기 이슬람주의로 돌아가는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븐 압둘 와하브는 그 이슬람 세계가 부패한 거는 초기 이슬람 순수함을 상실했고 다 이 투르크 민족들, 이란 민족들이 그 이런 순수함을 다 망쳤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런 아랍인들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오스만 제국을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발전했으며 20세기 전반에
이 와하브 운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아랍 민족주의를 각성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와하브 운동을 통해 와하브 왕국이 만들어졌고 진화는 됐지만 그것이 이제 이 가문 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세력 중에 한 세력들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만들었고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원리주의적 어떤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다음에 19세기 초에 아랍 고전을 연구하는 아랍 부흥 운동을 일어났다. 아랍 부흥 운동 제가 아까쯤에 설명했죠. 여러 사람들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란의 카자 왕조는 19세기 때 초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토와 이권을 뺏겼다. 자, 이에 개혁 세력과 이슬람 성직자들은 담배 불매 운동을 비롯해서 이권 회수 운동을 벌이는 등 입헌 정치를 요구했다. 예.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입헌혁명이 일어나 의회가 구성되고 입헌군주의 헌법이 실시했다. 입헌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은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이 좌절되고 이란은 사실상 두 나라로 분할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차 입헌혁명이 있고 나중에 일어난 또 2차 혁명이 있어요. 입헌. 1차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섭으로 이제 실패했고 2차 때도 이제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했지만 또 얘네들이 또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사회권이 분열됐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란은 북과 러시아, 그다음 남부는 영국이 우선권을 갖죠. 이거는 이란 자체보다는 그냥 영국과 러시아가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을 막기 위해서 영로협상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 간의 갈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중립지역을 나눈다는 협약이 체결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영국한테 다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담배 부흥 운동 같은 불매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카자더 왕조가 영국 상인들에게 담배 독점권을 판매권을 주자 이에 맞서 일어난 운동으로 점차 왕가 외세의 반대 운동을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집트 근대화 운동 보죠. 자, 이집트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오스만 제국의 뭐 총독을 파견했던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무하메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제 일을 도와주죠. 뭐 와하브 운동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리스도 이제 운동 그리스 독립 운동 진압하면서 거의 자치권을 얻게 돼요. 뭐 여긴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자치권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근대화 개혁을 했지만 근대화는 개혁 과정에서 영국에부터 외국에부터 영국 등 외국의 차관을 많이 도입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매개돼서 훗날 영국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죠. 자 볼게요. 모하메드 알리는 군대와 행정기구, 교육제도를 유럽식으로 바꾸고 상업 육성을 심쓰는 등 적극적인 이집트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서 오스만 제국도 자치권을 얻었다. 자, 19세기 중엽 이집트는 영국과 프랑스부터 차관을 도입해서 철도와 전신들 설치하고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다. 그러나 막다한 차관 때문에 이집트는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아라비아 파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한 군부는 이집트인은 이집트 건설을 내세우고 혁명을 일으켰으나 영국군의 국가에 진압을 했죠. 예. 이 운동은 전 국민의 이제 절대 지지를 받은 근대 민족 운동이었고 아라비 파샤는 이제 오늘날 이집트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만큼 존경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어요. 1914년에. 물론 나중에 이제 23년에 다시 독립을 했지만, 예.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영국부터 이제 그 보호국이 됐던 게 이제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수에즈 운하. 예, 수에즈 운하의 지분 50% 영국의 빚을 갚는데 갖다 팔았고 영국이 이제 이걸 사들여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또 재정 관리라는 목적으로 또 내정 간섭을 하게 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영국이 이제 제일 원했던 게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야.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요렇게 가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상당히 단축되니까 인도 지배를 확실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요 길목에 있는 이집트를 확실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예. 요런 것들 인제 좀 보시면 되는데 좀 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인공수로다. 1869년에 운하가 완공되면서 유럽과 인도로 오가는 항로가 3분의 1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막다 외치에 허덕이자 영국은 재빨리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해서 운하 경유권을 차지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은 러시아 함대의 수에즈 운하를 통행을 통제해서 러시아 함대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빌미로 이집트의 내정을 간섭했다가 이집트를 보호구 삼았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1922년에 영국부터 독립했으나 수에즈 운하는 1956년에
이집트 나세르가 국유화 조치를 내기까지 영국의 지배가 있었다. 그래서 나세르가 국유화 조치를 하니까 그게 반발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 선동해 갖고 침략한 그 전쟁이 제2차 중동 전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남쪽에 10만 번을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성박들은 지중해를 거쳐 곧장 인도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칼말 파샤와 관련된 개혁을 좀 볼게요. 예. 1차 세계대전 이제 끝난 다음에 개혁을 했죠. 예. 여기 보죠. 자, 여기 서아시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패한 오스만 제국이 많은 영토를 잃고 세부르 조약을 통해서 이루었죠. 유럽 열강의 간섭을 받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스타파 칼마의 지도 아래 청년 장교들이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자, 터키 공화국은 초대 대통령의 취임한 무스타파 칼마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세속주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근대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랍 민족은 독립운동을 전개, 이란, 이라크 등을 독립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만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오랫동안 분쟁을 휩싸이게 되었다. 이란, 이라크 독립인데 이란은 독립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이게 반식민지 형태에서 완전 독립국가는 이제 바뀌었다. 파라빈 왕조. 근데 파라빈 왕조가 이제 친미 국가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그런 정책을 했고 이라크 같은 게 영국의 지배를 하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그 전에 전후돼 갖고 독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부터 독립을 약속받은 이집트는 종전 후 영국이 약속 어기자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고 결국 영국이 군사 주도권과 아까 지명한 것처럼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보유받아 이집트 독립을 인정했다. 1922년에 인정한 건데 192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아프리카까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범 아프리카 운동을 벌여서 유럽 열강대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종족과 문화를 넘어서 하나의 아프리카를 건설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했고 이에서 노예제도 폐지, 아프리카인들 보호를 위해서 국제법 정비를 결의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거기 보면 터키 이제 칼말 파샤 개혁 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있죠. 무스타파 칼만 노마자를 도입해서 터키를 포기하고요. 근대 교육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위로부터 아타투르크, 이게 아타투르크 하는 건 칭호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성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는 성을 이제 부여받은 거야. 그 밖에 술탄제도 폐지, 민주헌법 제정, 서구 문물 수용, 터키 문자 제정 같은 개혁을 했다. 터키 문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로마자를 바탕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발달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인데 여기에 맥마운 선언하고 벨포어 선언을 했죠. 영국 정부가 이제 1차 세계 도중에 돈이 필요해서 벨포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세월 그룹에서 독일 치고자 맥마운 선언을 한 거야. 이건 한 건데 자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을 참전하자 영국 오스만 제국의 지배받고 있던 아랍인들의 협조를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영국 외교관이었던 맥마운은 아랍인 지도자에게 전후 아랍 민족의 독립과 아랍